제4장 라틴어 조기 교육. 앞에서 교육에 관한 에라스무스의 언급을 몇 가지 소개했는데, 그 교육론은 자신이 청소년기에 경험한 끔찍하고 잔혹한 교육과 기숙사 생활의 바탕을 둔 것이었다. 에라스무스는 훗날 바보신 예찬에서 분노와 울분을 담아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기숙사에 가보면 언제나 배를 곪고 떼투성이가 되어 있다. 나는 지금 기숙사라고 말했지만 기숙사라기보다는 슬픔의 집이나 죄수들이 강제노동을 하는 배나 고문실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학생들에게 둘러싸인 이들은 고함소리에 귀가 먹먹해지고 악취와 불결함에 도끼에 노출된 채 과로한 나머지 폭삭 늙어버린다. 그런데 나는 이들에게 자기야말로 인간들 가운데 인류라고 생각할 수 있는 환상을 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이들은 문법학자나 교사이고 나는 서술자인 바보신이다. 에라스무스는 26살 때 파리의 몽테규 기숙사에서 이 글과 같은 가혹한 생활을 강요당하다 나중에 중병을 앓아야 했다. 에라스무스는 탄핵을 계속한다. 하지만 이들의 가장 큰 행복은 제 지식을 끊임없이 자랑하는 데서 나온다. 아이들 머리에 엉터리 지식만 가득 채워놓고 그러고도 자기가 팔라이몬이나 도나투스보다 더 훌륭하다고 믿고 있다니. 팔라이몬은 로마 시대의 문법학자이고 도나투스는 4세기의 문법학자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미셸의 아버지 피에르도 파리의 기숙사에 들어가 에라스무스와 별 차이 없는 경험을 했다는 사실이다. 기숙사는 어차피 이런 거라고 체념하고 있었는지 어떤지는 별 문제로 하고, 그가 보르도의 기엔 학교에 부임한 개혁파 교사들과 친교를 맺고 어린 아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할 것인가를 의논한 것은 역시 채찍에 얻어맞으며 공부했던 시절에 참담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이라 해도 지나친 생각은 아닐 것이다. 이런 위협과 징계, 폭력과 강제의 교육을 받으면 애써 라틴어 문법을 배웠다 해도 채찍에서 해방되기만 하면 라틴어도 문법도 당장 머리에서 깨끗이 사라졌을 것이다. 라틴어가 국제어이고 보편어였다 해도 그 언어를 상용하는 직업은 지극히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라틴어가 학교 졸업생들의 머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면 라틴어와 동시에 머릿속에 쳐 넣어진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 지식도 역시 머릿속에서 씻은 듯이 사라져버린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교육이냐는 데에서 에라스무스의 비판은 시작되었다.
기엔 학교에는 앙드레 드 구압의 교장을 비롯하여 에라스무스의 아동 조기 교육론을 잘 알고 있는 교육자가 몇 명이나 있었다. 그들 중에는 라틴어를 이용한 조기 교육의 신뢰를 파리나 네덜란드나 포르투갈에서 직접 보고 온 사람도 있었다. 비에르는 아마 이들 개혁파 교사들과 깊이 있는 논의를 했을 테고, 논의만이 아니라 신뢰까지 들은 뒤에야 비로소 납득했을 것이다. 하지만 납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만한 재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피에르는 아들에게 라틴어를 이용한 조기 교육을 베풀 만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서 또 하나 문제 삼아야 할 것은 그런 라틴어 조기 교육이 도대체 왜 필요한가 하는 원초적 의문이다. 이 의문의 배후로는 당시 기독교 교회의 권위 실추와 타락을 들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마르틴 루터나 장 칼뱅이 교회 개혁을 요구하면서 로마 교황청에 항의한 이유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이런 실상은 마땅히 지니고 있어야 할 사회적 윤리에 대한 요청과 균형을 이루지 않게 되었다. 로마에 가까이 갈수록 기독교는 타락해 간다 라는 말까지 듣고 그것이 그리스도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라는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나 성직자들은 이미 윤리 강경의 실천자일 수 없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에라스무스의 글을 인용하겠다. 인용문의 출처는 역시 고기장수와 생선장수의 대화집이다. 고기장수. 그런 주제에 성직자 놈들의 노골적이고 파렴치한 생활은 도대체 뭐야? 걸핏하면 잔치를 열어서 술 마시고 노래하고 여자와 놀아나고 사치와 무의도식을 일삼고 성서 따위는 펼쳐본 적도 없고 횡령과 매간 매직, 사직이 민중들 사이에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건 전혀 아랑곳 않아. 생선장수. 확실히 그런 놈들이 있지. 놈들이 신앙심이라고 부르는 건 무섭고 뭘 인정하고 잔인해. 에라스무스의 고기장수와 생선장수한테 이런 말까지 들을 정도라면 종교적 임무는커녕 사회적 존재의 의미조차 의심스러워질 것이다. 소르본 대학은 이 책을 금서로 지정했지만 이런 꼴이라면 교회 교육에 어린 자식을 맡길 수 없다고 피에르가 생각하게 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피에르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교육, 즉 교양과 판단력을 길러주는 것은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 중국 문명에서는 이미 기원전 450년경에 공자의 논어가 성립되었고 그 후 춘추 전국시대에는 제자 백가의 맹자, 노자, 장자, 묵자, 한비자 등도 성립되어 있었다. 이것들은 모두 정치학을 포함하는 인간론, 인성론이었다. 시경은 그 이전에 성립되었다. 그리고 역사학에 관해서는
기원전 91년께 사마천의 사기가 쓰여졌다. 이런 인간론과 역사론은 중국 땅에서, 아니 중국 대륙만이 아니라 중국 문명권에서 계승되고 발전하여 그 땅에 깊이 침투해 들어갔다. 그런데 서유럽 땅에서는 그리스 로마의 학문 전통을 제외하면 기독교의 신과 그리스도에 관한 고찰은 지나치게 많지만 인간론이나 인성론 분야의 업적은 빈약하기 짝이 없었다. 서구의 중세가 흔히 말하는 암흑시대는 아니었지만 중세라고 불리는 1000년 동안이야말로 인간론이나 인성론 분야에서는 문자 그대로 암흑이었다. 그 시대의 문학이나 역사학에서 눈에 띄는 게 도대체 뭐가 있는가? 문학에서는 14세기에 단테와 페트라르카, 15세기에 프랑스와 비용에 이르러서야 겨우 주목할 만한 작품이 있을 뿐이다. 중국 문명권이 이 시기에 이룩한 업적과 비교해 보면 그야말로 초라하기 이를 데 없다. 토마스 아퀴나스나 로저 베이컨이 나온 것도 13세기에 접어든 뒤였다. 따라서 기독교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판단 기준을 찾으려면 당시에는 아무래도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한두 가지만 예를 든다면 그리스 말기에 플루타르코스가 쓴 영웅전은 역사를 신뢰에 의한 윤리교육으로 파악하여 그리스와 로마의 23상 46명의 인물을 비교 연구한 책이었다. 또한 로마 제1의 시인인 베르길리우스는 영웅시 아이네이스와 라틴 문학의 걸작인 전원시를 썼다. 그리고 그리스의 많은 철인들이 쓴 저작도 라틴어로 번역되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교재라고 할 만한 게 무엇인지는 분명하다. 라틴어 조기 교육이 과격하기는커녕 사실은 필수적이었던 이유도 납득할 수 있다. 이 무렵 어린 자식에게 라틴어 조기 교육을 실천한 사람들 가운데 인쇄업자나 출판업자의 이름이 간간히 보이는 것은 흥미롭다기보다 주목할 만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이는 직업상의 필요 때문이기도 했을 것이다. 기엔 학교의 개혁파 교사들 중에는 출판업자의 아들에게 실시된 라틴어 교육 성과를 실제로 본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가정에서의 직접 교육은 따분하고 번잡한 방법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이나 일상대화를 통해 지극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따로 이렇다 할 교육 방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교재도 문법도 규칙도 없이 라틴어를 일상어로 습득하게 하고 그리스 로마 시대의 고전은 거창한 고전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반려나 읽을 거리로 몸에 배어들게 된다. 그것은 채찍도 없고 눈물이나 징계도 없는 교육이다. 채찍으로 때리거나 벌을 줄 필요도 없다. 물론 그런 교육이 과연 장점뿐인지 어떤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겠지만 라틴어가 몽테뉴 성에서 사방의 인근 마을로 흘러나와 여러 가지 도구나 농기구,
직업까지도 라틴어로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웃음이 나올 것이다. 몽테뉴 성만이 아니라 마을에까지 라틴어 비슷한 것이 유행했다. 라틴어가 일종의 유행으로 유희화된 것이다. 피에르는 모든 강제를 배제한다는 에라스무스식 교육론을 중시한 나머지 어린 아들의 생활까지도 좀 지나치게 유희화한 모양이다. 피에르는 모든 강제를 배제하고 자연스럽고 원만하게 일을 진행하라는 에라스무스의 교육론을 거의 미신처럼 믿어버린 것 같다.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훨씬 깊이 잠들기 때문에 아이들을 아침에 너무 일찍 깨우거나 갑자기 격하게 깨워일으키면 아이들의 부드러운 뇌수를 혼란시키게 된다. 누군가 이렇게 말하자 피에르는 그 말을 믿고 악사를 고용하기까지 했다. 그 악사가 연주하는 음악 소리로 아들의 잠을 깨웠던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배려이기보다 과보호일 것이다. 따라서 체육이나 신체 단련 같은 것은 등한시하여 미셸이 원래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갖고 있었다 해도 차츰 게으르고 둔하고 흐리멍덩한 아이가 되어버렸다. 원래 건강했던 아이가 순수 배양 같은 교육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온종일 손발을 부들부들 떠는 버릇이 생겼고 그러면서도 꼼짝하기 싫어하는 게으름뱅이가 되어버린 것이다. 미셸은 5살 무렵에 이미 라틴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조금은 라틴어를 읽고 쓸 줄도 아는 수지였지만 할 일이 없을 때는 어린애다운 놀이도 하지 않고 그저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기묘한 조수가가 되어버렸다. 게으르고 둔하고 흐리멍덩한 아이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훗날 그래도 보아야 할 것은 다 보고 있었다 라고 쓴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미셸이 이렇게 훗날 회고할 수 있었다는 것은 게으르고 둔하고 흐리멍덩한 성격이 실은 정반대일 것이라는 뜻일 것이다. 어린아이의 키보다 높은 곳까지는 눈길이 닿지 않는다 해도 그의 눈길만은 이미 인간 관찰자로서 조용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는 뜻일 것이다. 하지만 눈은 말을 하지 않고 눈만 활발하게 행동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미셸이 눈으로 무엇을 보고 있었든 간에 그것이 게으름이나 무기력을 감추어 줄 수는 없었다. 성 안에서도 에라스무스식 교육을 맹신하는 아버지의 방침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게 된 것은 역시 당연한 결과였을 것이다. 특히 활동적인 실무가 타입인 유대계 어머니가 얼마나 속을 태웠을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도 옛날에 배운 라틴어를 복습하고 하인들에게도 꼭 필요한 어휘를 가르치고 가정교사와 조수들을 교용하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작한 일이긴 했지만 겉으로 나타난 결과는 성공적이라고 말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시험을 칠 때 프랑스어로 문제를 내고 그것을 라틴어로 번역하게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일부러 틀린 라틴어 문장을 제시하고 그것을 바르게 고치라는 기묘한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머릿속에 가득 들어있는 라틴어 격언이나 속담을 생각하면서 또는 그것들을 서로 짜 맞추면서 보아야 할 것은 다 보고 있었던 어린애가 겉으로는 무기력하게 보이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베르길리우스의 전원시를 머릿속에 지니고 있으면서 성 바로 옆에서 이루어지는 농경 생활이나 전원 풍경을 바라보며 보아야 할 것은 다 보고 있었던 어린애는 오히려 이상한 존재였을지도 모른다. 라틴어를 배우는 사람은 한편으로는 그리스어를 배우는 것이 당시의 학문 형태였지만 이 그리스어가 좀 부족한 상태였던 모양이다. 가정교사와 2명의 조수가 그리스어를 잘 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라틴어 하나만으로는 라틴어 실력도 향상시키기 어려운 자승자박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시험을 칠 때도 자승자박 상태가 된다. 앞장서서 결단을 내려 이런 조치를 취한 비에르는 아마 상당히 고민했을 것이다. 그리고 에라스무스는 미셸이 3살 때 세상을 떠나 그 생생한 목소리가 더 이상 들려오지 않게 되었다. 또한 보르도에서 에라스무스의 교육론을 열심히 추진하고 피에르가 그런 결단을 내리는데 한몫 거둔 교사들도 이런저런 이유로 차츰 보르도에서 모습을 감추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에라스무스의 교육론에 대한 비판이 나온 것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라틴어 조기 교육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아니다. 라틴어가 제1의 모국어가 되어 위급할 때도 저절로 라틴어 외침이 나올 만큼 철저하게 라틴어를 몸에 익힌 것은 나중에 그 효과를 발휘하게 되었다. 훗날 미셸이 나는 어릴 적부터 로마인과 함께 자랐다. 나는 우리 집안에 대해 알기 오래전부터 로마에 대해 알고 있었다. 라고 말한 까닭은 바로 거기에 있다. 하지만 교육이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면 가정 자체에 변화가 생겼을 경우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미셸이 5살 무렵에는 이미 남동생 2과 여동생 1가 태어나 있었다. 이 아이들을 처음에는 제각기 수양 부모에게 보냈다 해도 그 아이들이 성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 라틴어 조기 교육을 새 아이한테도 똑같이 베푼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페리고르 지방이 매사에 남자를 우선하는 경향이 강한 곳이었다 해도 미셸만 교육시키는 것은 장남의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다. 실무형으로 집안일을 척척 처리하고 있던 어머니에게는 도저히 승복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차남인 토마, 삼남인 피에르,
외동딸인 잔. 이들과 장남 미셸이 함께 어울리게 되면 성 안에서는 라틴어만 쓴다는 방침을 계속 고수하기 어려워진다. 역시 학교. 이 경우에는 보르도의 기엔 학교에 보낼 수밖에 없다.